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내방을 보자. 네, 방을 보자. 여전히 잘하시네요. 네. 네, 이렇게 연달아서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저 네. 고정 출연 아니었습니다. 지금 고정 출연 맞습니다. 네. 어떻게 승리를 예상을 하셨나요? 축하드려요. 네.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절대 다수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는데 네. 아깝게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안타까움과 또 위로의 말씀부터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승리 예감은 사실은 일반 깜깜이 기간 전에 저희들 조사 그리고 그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 공개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네. 우리가 조사를 했었는데 네. 그 기간에 상당히 좀 앞서고 있어서 당연히 이제 이길 걸로 예상했는데요. 그 방송 3사 출구조사 막 결과 발표했을 때 와 했는데 좀 있다가 약간 어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우세 0.6% 우세여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좀 저도 약간 뻘쭘 좀 이따 다시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장한 가운데 봤었는데 12시 반 넘고 이른바 골든 클로스 되면서 점점 이렇게 상승하는 거에서 1시부터는 이기겠구나. 이제 그때쯤 확신했습니다. 네. 이 또 광주에서는 역대 최다 득표가 나왔습니다. 예. 이런 민심의 변화를 좀 느끼고 계십니까?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저희가 유세할 때 이때 선거운동 온다라고 같이 춤도 추는 그런 젊은 유권자들도 보이고 그다음에 바카스라든가 비타민제 이렇게 사다 주신 유권자분들도 계셔서 과거하고는 좀 보수 정당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제 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래도 합쳐서 13% 정도 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윤석열 그 보수정당 후보의 진정성이라든가 또는 이준석 대표 등 그 이 보수정당 국민의힘 당의 우리 호남에 대한 간절함 이게 아직은 부족하다는 게 우리 호남 유권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어느 정도 마음은 좀 열어준 이 정도로 평가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마음이 열리긴 했지만 정말 그 우리 지역민들은 민주당을 많이 지지를 하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선거 후에 집단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 과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지역 기준으로 하면 이번 대선 결과는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했지만 그래도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또 과거보다 지지율도 좀 낮았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강한 채찍을 가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우리 호남 유권자에 사죄하고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이 바꾸겠다 또 정말 앞으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 여당과 어떻게 협치해서 우리 지역 발전이 처지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적극 설명해야 되고요. 또한 윤석열 당선인 측 여기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되면 또 그분은 우리 호남에 이 공약했던 이런 것들 제대로 딱 지키고 예를 들자면 내가 윤석열을 찍어도 괜찮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에 국정을 이끌어가고 국민 통합하고 지역 화합한다면 그 상실감을 어느 정도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나 이 윤석열 당선인 측이나 이런 조치들을 인수위 단계부터 지금도 협치도 하고 좀 더 서둘러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네. 예. 내가 1번을 찍었지만 그래도 2번을 찍어도 괜찮을 정도로 공약을 잘 지키고 있네. 네. 또 잘 해 나가네. 네. 이런 민심으로 가져오는 그 맞습니다. 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실리콘밸리 등의 그 지역 공약에 대한 실현 의지 또 방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지금 이용섭 시장께서 방향을 아주 잘 잡은 게 첨단 3지구에 AI 데이터 센터 국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착공해서 이제 공사 진행 중인데요. 그 추후에도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정보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활용하려면 약 3조 정도의 예산이 계속 지원이 돼야 되는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한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이제 키워야 되는데
그 인재를 키우는 방법이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부수적인 공약들이 뭐냐면 광주에 AI 영재고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진짜 그 의지가 강하다면 내년에라도 개교가 되게 하고 또한 또 공약 그 안에 부수적으로 한 게 우리 광주에서 인공지능 올림피아드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AI 영재고의 졸업생들이 졸업할 쯤 그쯤에 AI 올림피아드를 열면 그때 되면 첨단 AI 데이터 센터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광주가 진짜 인공지능 수도가 되면서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정말 일자리가 넘쳐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거기에 부대에서 군공항 이전하면 거기에 300만 평 부지에 그것도 우리 이제 광주로 오게 될 세계적 기업들 또 커나갈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의 장소로 그 자리로 이렇게 하면 정말 윤석열의 1번 공약, 광주를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이 공약이 실행되면 저는 광주는 정말 바꿔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또 지금 인수위 구성 중인데 어제도 일부 인선이 발표가 됐죠. 네. 호남 출신 이용호 의원, 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기용이 됐는데 뭐 우리 위원장님이라든지 앞으로 뭐 추가로 호남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인수위의 7개 분과위원장 중에 이제 보통 통상 재선급 이상의 현역 의원들이 맡게 되기 때문에 이용호 의원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나머지 인수위 내에 이제 국민통합위원회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김동철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관련돼서는 사실 그게 윤석열 후보의 우리 지역에 대한 대선 공약에 국정과제로 반영되는 첫 단계입니다. 네. 그 단계에서는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했던 분들 인사들이 상당수가 거의 참여하고 그래서 그 공약들이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방향에서 아무튼 미래카나마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근데 초반부터 그 삐걱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오늘 임명이 됐죠. 장성민 정무특보가 임명이 됐는데 5.18 폄하 발언과 관련돼서 그런 인물이거든요. 이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 이른바 인선 기준은 가장 일단 이제 능력 아마 정무적 조언으로는 장성민 특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네. 윤석열 후보의 이 광주 호남에 대한 입장은 기존 대선 과정에서 나왔다시피 호남 홀대론이 다시는 나오지 않겠다는 게 그런 마음이고 또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정말 3.1 독립운동이나 4.19 우리 혁명에 준한 그렇게 높은 가치로 그래서 헌법 전문에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우리 광주 정신에 대한 기본은 변치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장성민 특보 이번이 좀 통렬하게 반성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정치적 조언에서는 어느 정도 또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 윤석열 당선인은 호남 광주에 대한 생각은 결코 애정이 식거나 이렇게 허언이 아닙니다. 네. 그렇더라도 우리 지역 정서로 봤을 때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로 예정돼 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이 연기됐습니다. 아마 그 핵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이견이 아직 조율이 안 돼서 아니냐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면 문제는 사실은 이제 모양 갖추기의 문제이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 인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한국은행장이라든가 인사에 있어서 물론 5월 9일까지는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정권 교체기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국민이 이번에 그 대선 결과는 당선인한테도 절대적인 신임을 준 건 아닙니다. 여야 협치하고 국민 통합이라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과 이제 후임 당선인 사이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서로 배려하면서 잘 협의해서 정말 국민들 걱정하지 않게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지방선거가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목표 또 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윤석열 그 당선인의 대선 득표 결과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뭐냐면 15%를 안정적으로 넘었으면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광역 또는 기초 많은 후보들이 이렇게 출마도 해서 그리고 실제
우리 지역도 정당 구도에 있어서 좀 경쟁 체제가 갖춰지지 않을까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인수위라든가 뭐 국정과제 반영 그리고 차기 정부 구성에서 우리 호남에 대한 진정성이 충분히 나타난다면 그때는 우리 그 지방선거에서도 진짜 실질적 경쟁 구도가 될 수 있는 아마 단체장으로 당선까지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기초의회와 광역구에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비례대표라도 진출할 수 있는 그 정도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목표를 이제 달성을 하려면 어떤 그 세대 간의 융합 네, 이런 것도 중요해서 이제 젠더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뭐 격상을 한다, 안 된다,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당내에서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여가부 폐지는 아예 여성 가족 정책을 놓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네. 전에 박원순 시장 때 이럴 때 보면 여성가족부가 물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제 성과도 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대로 여가부의 역할을 못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폐지 논란이 특히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당시 방향은 뭐냐면 여성 가족 이렇게 여성과 이렇게 국민을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뭐 여권을 신장하고 이것보다는 여성의 모든 문제, 출산에서부터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구 문제까지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부처의 역할 조정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여성가족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또 협의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은 결국 방향 자체는 같습니다. 여성 인권 당연히 더 신장돼야 되고 침해 없어야죠. 가족 역시 소중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국회에서 잘 논의되고 대통령의 당선인 의견도 잘 반영돼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기석 국민의힘 전 광주 총괄 선대위원장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